8월 21일 친애하는 아가씨, 사랑하는 내 친구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말했듯이 제가 지금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사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소중한 나의 사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잔인한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를 쫓는 호랑이 같은 인간이 되었어야 하겠지만 제 마음은 순한 양과도 같습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저는 피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천사여. 제가 한 행동이 전적으로 제 잘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마음이나 제가 품은 생각에도 잘못은 없습니다. 이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그게 막막한 일이에요. 내 소중한 사람. 은화 30꽃배기가를 제게 보내셨죠. 그 후엔 역시 은화로 20꽃배기가를 보내셨고요. 당신같이 가여운 고아가 보내준 돈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신은 손도 대었고 곧 먹을 것도 떨어질 텐데 제게는 담배를 사 피우라고 썼더군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신처럼 가여운 고아가 주는 돈을 그냥 날름 받습니까? 강도놈이죠. 거기서 저는 완전히 낙담해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저라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발 밑창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저라는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은 그래도 제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았어요. 그와는 정반대로 저는 그저 뻔뻔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천박스러운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 이틀 저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선한 본성과 장점들까지 부정을 하다 보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다 꺼져버려, 꺼지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타락한 거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은 아니에요. 처음엔 바람을 좀 쐬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모두 저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더군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눈물겨웠고 날씨는 너무 추웠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왔어요. 그때 예멜야가 나타났습니다. 바렌가, 가지고 있던 쓸만한 물건은 이미 다 저당으로 잡혀먹은 뒤라 저를 만났을 때 그는 꼬박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더군요. 저당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전당포에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은 물건 하나를 가지고 그는 전당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렌가, 저는 그때 스스로에 대한 애착보다 그에게 인간적으로 동병상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와 저는 함께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참 착하고 감정도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나의 소중한 사람, 저는 그걸 아주 잘 압니다. 저도 그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으니까요. 사랑스러운 나의 사람이야. 제가 당신에게 진 빚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고 나서 저는 우선 저 자신도 더 잘 알게 되었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천사여, 저는 외롭기만 했습니다. 그땐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저들의 외모도 참 멋대로 생겼다면서 항상 저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를 싫어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저들을 멍청하다고 하면 저도 정말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앞에 나타나면서 당신은 제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제 마음과 영혼에 밝은 빛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저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재능이 많아서 빛을 발하는 것도 아니고 잘나지도 못했고 고상하지도 않지만 저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도 있고 생각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운명에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명에 치이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장점도 스스로 부인하게 되고 거듭되는 불행에 의기소침해져서 그만 맥이 풀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다 아시고 있다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주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안 그러면 제 가슴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말 겁니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당신의 충복, 마카르 제부시킨. 9월 3일. 지난번 편지는 쓰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요즘 저는 혼자서 오랫도록
슬픔과 그리움에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땐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런 순간도 점점 더 잦아지고 있어요. 제 추억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저를 아주 강하게 끝없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느끼지도 못한 채 몇 시간씩 완전히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의 현실 속엔 그것이 기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제 과거, 특히 저의 어린 시절, 황금 같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옛 일을 회상한 뒤에도 괴로운 것은 여전합니다. 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상을 하고 나면 저는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빼째르 부르크에서는 보기 힘든 신선하고 맑고 빛나는 아침이 찾아와준 덕분에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그러고 보니 벌써 가을이네요. 시골에서 살 때 전 가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이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가을엔 아침보다 저녁 낮을이 더 좋았어요.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 산 밑에 호수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 호수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호수는 정말 넓고 환하고 수정처럼 깨끗했어요. 저녁에 세상이 고요해지면 호수도 잔잔해집니다. 호수가 나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수면까지 잔잔한 때는 정말 거울 같았습니다. 그 신선함과 상쾌함이란 풀잎엔 이슬이 내려앉고 호숫가 오두막엔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목동들은 가축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저는 미끄러지듯 살며시 집을 빠져나와 넋을 잃고 저만의 호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부들은 물가에서 섬나무 단에 불을 놓고 불빛은 물길을 타고 멀리 흘러갑니다.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고 그 가장자리에 붉은 노을이 선을 그리며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흐려집니다. 달이 뜹니다. 대기는 그렇게 너무 조용해서 놀란 새가 이리저리 푸드득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며 갈대가 가벼운 소리에 사각거리는 소리며 물고기가 물속에서 뛰어오르는 소리까지 모두 들립니다. 파란 물 위로 하얗고 가느다랗고 투명한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저기 먼 곳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군요. 모든 것은 안개 속에 가라앉고 가까운 곳에 있는 나룻배며 해안이며 섬들어 마치 떼빼지를 한 듯 판판합니다. 누군가 호숫가에 버리고 간 통 하나가 물길을 따라 살짝 흔들거리고 노란 이파리들을 축축 늘어뜨린 버드나무 가지는 갈대와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뒤늦게 갈매기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와서 차가운 물에 자맥질을 하고 다시 날갯질을 하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그 광경을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고 또 봅니다. 얼마나 경이롭던지요. 그때 저는 아직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저는 가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수학을 마치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오두막집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겨울 모임을 열며 모두들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런 늦가을을 좋아했습니다. 그맘때는 세상이 다 음산해집니다.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이고 나무잎을 다 떨구고 벌거숭이가 된 숲 가장자리에 난 오솔길은 노란 잎사귀들로 뒤덮입니다. 숲은 파랬다 검었다 하죠. 특히 저녁 때 회색 안개가 내려앉으면 나무들은 마치 거인이나 형체 없는 무서운 유령들처럼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놀러 나갔다가 늦어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날에는 혼자 종종 걸음을 칩니다. 무섭거든요. 저는 나무위처럼 바들바들 떨고 저기 저 구멍에서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금방이라도 툭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숲속까지 불어온 바람은 윙윙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너무도 애처로이 울부짖습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가지에서 바람은 나무잎을 떼어내 공중으로 휘감아 올립니다. 그 뒤로는 시끄러운 새떼가 찢어질 듯 우러젖히며 길고 넓게 대형을 맞춰 날아갑니다. 하늘은 온통 새들로 뒤덮여 컴컴해집니다. 또다시 무서워집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 같습니다. 아니, 틀림없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아가야, 달려가라고. 늦으면 안 된다. 여긴 가끔 아주 무서워진단다. 아가야, 자, 뛰라니까. 무서워서 심장이 죄어드는 것 같습니다. 숨이 끊어질 정도로 달리고 또 달립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서면 집 안은 떠들썩하니 모두들 즐겁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에게도 일감을 줍니다. 완두콩이나 양귀비 씨를 까는 일이지요. 눅눅한 장작은 벽난로 속에서 탁탁 소리를 내고 어머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재미있는 일을 흐뭇하게 쳐다보십니다.
나이 많은 유모 울리아나가 요술쟁이나 귀신에 대한 무서운 옛날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서로 바싹 붙어 앉지만 모두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입을 다물고 조용해집니다. 쉬, 저게 무슨 소리지? 정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건 프롤로브나 할멈의 물레소리였어요.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밤에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잡니다. 무시무시한 꿈도 꿉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면 꼼짝도 못하고 이불 속에 누워서 새벽녘까지 덜덜 떨곤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한떨기 꽃송이처럼 산뜻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온 들판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얇은 가을서리가 발가벗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고 호수 위에도 종이장처럼 얄달한 얼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위로 하얀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들은 흥이 나서 마음껏 지족입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얇은 유리 같은 얼음을 녹입니다. 밝고 맑고 신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다시 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피어오릅니다. 모두들 사모바르 주위에 둘러앉으면 창문 밖에서는 간밤에 잔뜩 떨어설 우리의 금둥개 볼까니 안을 들여다보며 반갑게 꼬리를 흔듭니다. 숲에 나무를 하러 가는 어떤 남자가 건장한 말을 타고 창문 옆을 스칩니다. 모두 너무 행복하고 또 즐겁습니다. 아,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옛 추억에 흠뻑 젖어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도 생생합니다.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지나간 날들은 눈앞에 선명한데 현재의 삶은 흐리멍덩하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될까요? 전 요즘 제가 올 가을을 못 넘기고 죽고 말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듭니다. 저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곳에 묻히고 싶지는 않아요. 전 아무래도 지난 봄처럼 다시 병상에 누울 모양입니다. 그때도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표도라는 오늘 하루 종일 어딜 갔는지 안 보이고 저는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요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계속 제 방에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 같아요.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도 제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깜짝 놀라 공상에서 깨어납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당신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만 편지를 줄여야겠습니다. 종이도 없고 시간도 없거든요. 옷과 모자를 만든 대가로 받은 돈 중에서 이젠 겨우 은화 1루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숙집 주인에게 은화 2루블을 주셨다고요? 아주 잘 하셨어요. 얼마 동안은 입 다물고 있겠군요. 어떻게든 의복을 좀 단정히 해보세요. 그럼 안녕히. 저는 너무 피곤해요. 대체 제가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금방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일거리가 들어오지만 일도 못해요. 이것도 저를 괴롭히는 것 중의 하나죠. VD 9월 5일 귀여운 나의 발행가 나의 천사님, 제겐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선한 공기를 쐬어보려고 본땅가로 산책을 하러 나갔었죠.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찬 저녁이었습니다. 아직 6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땅거미가 지더군요. 벌써 그런 계절이에요.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단비만큼이나 반가운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길고 넓은 줄무늬를 그리며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일부러 그러기라도 하는 듯 하나같이 무섭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들, 모자는 쓰지 않고 장화만 신은 들창코의 핀란드계 여인들, 화물 운반인 마부들, 무슨 볼일이 있어서 나온 저 같은 관리들, 소년들, 철공소 견습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는 꼬챙이처럼 말라서 골골거리며 줄무늬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얼굴은 끄름과 기름으로 뒤범벅이고 손에는 무슨 자물쇠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2미터가 훨씬 넘는 키의 퇴역 군인도 있더군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나 봐요. 배가 통행할 수 있는 운하, 폰땅가, 거기엔 진배가 가득 정박해 있었는데 그 많은 배가 어떻게 한꺼번에 정박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다리 위에는 눅눅한 과자 부스러기와 다 썩어가는 사과를 파는 노파들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같이 더럽고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폰땅가를 산책하는 게 재미없어지더군요. 발밑에는 축축한 화강암 보도, 양옆으로는 연기에 걸려 시커먼 아파트들, 발밑에 깔려있는 안개, 머리를 치켜 올려도 또 안개. 오늘 저녁은 그렇게 슬프고 암울했습니다. 제가 고로바야 그리로 접어들었을 때는 날이 벌써 완전히 저물어서 사람들이 가스등에 불을 붙이고 있더군요. 고로바야 거리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갈 일이 없었거든요. 정말 시끄럽더군요. 크고 작은 상점에는 무슨 물건이 그리도 많던지 제품들은 하나같이 반짝반짝 광이 나고 빛이 났습니다. 각종 천이며 진열장 유리안에 꽃들 하며 리본이 달린 색색의 모자들까지. 그냥 장식용으로 진열해 놓은 것이려니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물건들을 사서 자기 아내에게 선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 동네니까요. 고로바야 거리에는 독일계 제빵사들도 많이 살고 있답니다. 그들도 꽤 부유한 계층에 속할 겁니다. 매분 매초 얼마나 많은 마차들이 그 거리를 지나다니시는지 아십니까? 그 무게를 포장도로가 어떻게 모두 견뎌내는지 모를 일입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마부들, 거울처럼 맑은 유리창, 그 안으로 보이는 비로드와 비단. 귀족 가문의 시종들은 견장을 달고 장금까지 차고 있습니다. 마차 안을 들여다보니 곱게 차려입은 마님들이 앉아있더군요. 공작 부인이나 백작 부인들쯤 되겠죠. 모두 무도회나 사교 모임에 서둘러 가는 시각이었나 봐요. 공작 부인이나 귀한 집안의 마님들을 가까이서 보는 일은 참 재미있을 겁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마차 속이나 들여다보는 게 고작이죠. 그들을 보면서 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아, 나의 귀여운 사람, 소중한 당신. 당신을 떠올리자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렌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박복합니까? 나의 천사여. 당신이 이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다고요? 당신은 너무나 착하고 아름답고 학식도 있는 여성인데 대체 왜 당신에게 떨어지는 몫은 그리도 가혹한 운명뿐이랍니까? 착한 사람은 황무지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저절로 굴러온 행복을 누리는 그따위 일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랍니까? 압니다. 알아요. 내 소중한 사람. 이런 생각은 좋지 않다는 것. 이런 생각이야말로 자유사상이라는 것. 저 잘 압니다. 하지만 제 진실, 제 가슴 속에 있는 참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운명의 새가 행운을 점지해주고 왜 어떤 사람은 양육원에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행운이 바보 이방 같은 인간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지 않느냐고요. 너 바보 이방아, 너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돈자루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지만 너 모모는 입맛이나 다시거라. 너는 그거면 충분하느니라. 알겠느냐? 너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다. 소중한 사람이여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은 죄악이에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죄스러운 생각들이 자꾸만 가슴속을 파고듭니다. 나의 소중한 당신도 저런 마차를 타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같은 하급 관리가 아니라 고위급 장성들이 당신의 상냥한 시선을 붙잡으려 애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잡스런 면직물로 된 옷이 아니라 비단의 금으로 치장된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처럼 바싹 마르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통통한 얼굴에 피부도 매혹적이고 싱싱하고 꽃 같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쩌다 거리에서 훤하게 비치는 마차 창문을 통해서만 당신을 볼 수 있다고 해도, 당신의 그림자만 볼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아주 행복할 거예요. 나의 착한 파랑새, 당신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게 뭐란 말입니까? 사악한 자들이 당신을 망쳐놓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방탕한 큰달놈까지 당신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잘난 연미복을 입고 뽐내며 앉아서 금제 오페라 그라스로 당신을 쳐다보다니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자는 그래도 괜찮고 당신은 무리한 은사를 얌전하게 듣고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이군요. 옛기 여보시오. 썩 그만들 두시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나죠? 당신이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의지가 되어줄 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라고 해서 저희들 멋대로 모욕해 부리는 자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이랍니까? 그런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겉으로만 사람처럼 보일 뿐 사실 그런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 내 소중한 사람.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고로바야 거리에서 보았던 소형 오르간 연주자가 그자들보다 훨씬 더 존경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푼이나 얻어 양식거리를 살지언정 그는 나름대로 신사란 말이죠.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사니까요. 그는 구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태엽을 감아놓은 기계처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하겠죠. 하지만 그래요. 그는 거지입니다. 거지임에 틀림없어요. 다른 거지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는 존경할 만한 거지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추워서 꽁꽁 얼었으면서도 계속 일을 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좀 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은 일이에요. 소중하니요. 노동의 가치에 비해 돈은 조금밖에 못 벌지만 아무에게도 굽슬거리지 않고 먹을 것을 구걸하지도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 거리의 악사와 똑같은 사람이죠. 제 말은 완전히 똑같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고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하지만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 사실 제가 거리의 악사에 대해서 말을 꺼낸 것은 오늘 저의 가난을 2배로 절실히 느끼게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악사를 보려고 저는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파고들기에 기분 전환이나 하려고 멈춰 섰지요. 그곳엔 저하고 마부들, 어떤 아가씨하고 온통 지저분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거리의 악사가 자리를 잡은 곳은 어느 집 창문 앞이었습니다. 이제 아직은 어린애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나이는 10살쯤 된 것 같고 생긴 것도 괜찮았지만 언뜻 보아도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이 골골한 아이가 하나 제 눈에 띄었습니다. 셔츠 한 장에 바른 맨발이나 다름없이 하고 서서 입을 헤 벌리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 그렇죠. 그 독일 사람의 인형이 춤추는 것을 넋을 잃고 보면서도 아이의 손과 발은 꽁꽁 얼어 떨고 있었고 아이는 제 옷소매 끝을 잘근잘근 씹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슨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어요. 길 가던 신사한 사람이 거리의 악사에게 동전 하나를 던졌고 동전은 귀부인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프랑스인이 그려진 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전이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 정신이 퍼뜩 든 소녀는 겁먹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가 동전을 던졌다고 생각했는지 냉큼 제 앞으로 달려와서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쪽지 좀 읽어보세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펴었습니다. 뻔한 일이지요. 나의 은인이시여, 어머니는 다 죽어가고 있고 새 아이는 굶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 자식들을 도와주신 은혜는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뻔한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주었죠. 얼마나 가엾던지요. 가엾은 소녀는 추위로 새파랗게 얼어 있었고 아마 배도 무척 고팠을 겁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화나는 일은 도대체 그런 뻔뻔스러운 어머니들은 왜 자기 아이도 보살피지 못하고 옷도 부실하게 입혀서 쪽지만 하나 달랑 들려 추운 거리로 내모느냐는 겁니다. 그 여자는 아마 멍청하고 물러 터진 여자일 겁니다. 자신을 위해 애써줄 사람 하나 없는 여자는 다리나 꼬고 앉아서 애꿎은 애만. 어쩌면 정말로 아픈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도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다 청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진짜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굶주리고 병약한 어린아이를 내보내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아이가 진짜로 큰 병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나쁜 사람인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쪽지나 들고 다니면서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마음만 잔인해질 테죠. 어슬렁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다가 구걸도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은 아이를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돌로 되어 있고 그들의 말은 잔인하기 그지없죠. 비켜 이놈아 안 꺼져? 너 자꾸 이럴래? 사람들에게 고작 이런 소리나 듣고 아이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지겠죠. 겁을 잔뜩 집어먹은 가엾은 소녀는 부서진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처럼 추위 속에서 그저 떨고만 있어요. 손과 발은 꽁꽁 얼어 펴지지도 않고 숨은 턱턱 막힙니다. 보세요. 아이가 벌써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더러운 벌레 같은 질병이 꿈틀꿈틀 그 아이의 가슴을 파고들 테고 죽음은 어느새 그 아이의 어두침침한 머리맡까지 와서 기다리겠죠.
돌봐주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참, 세상에 그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빠렌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푼 줍시오 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실 게다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는 다른 거지들은 그래도 좀 낫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위해서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거지는 오래돼서 하는 행동이나 말도 지겹고 뻔하고 상투적입니다. 한마디로 거지 같죠. 그런 거지에게는 적선을 안 해도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는 동냥을 시작한 지가 오래된 직업적인 거지라서 동냥질에도 익숙하고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든 살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거지 자신도 살아갈 방법을 알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들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고 무섭고 거친 느낌을 줍니다. 오늘 제가 소년에게서 쪽지를 받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아이는 다른 행인들에게는 구걸도 않고 어느 집 담 밑에 서 있다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 푼만 주세요. 어찌나 목소리가 거칠든지 저는 무서운 느낌에 몸을 부르르 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니까요. 하지만 부자들은 거지들이 자신의 박복한 팔자를 큰 소리로 호소하는 것을 싫어해서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끈질긴 인간들 같으니 라며 불평합니다. 가난은 언제나 끈질긴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내는 신음소리 때문에 잠이라도 설친다는 겁니까? 뭡니까? 소중한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당신께 쓴 이유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전에 비해 훨씬 나아진 제 문장력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당신도 알아차렸겠지만 얼마 전부터 저의 문체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우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에 스스로 빠져들어 마음속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공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있잖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불쏘시개만큼도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제게 적선을 바라던 거지 소년처럼 저도 무엇인가 위협을 느끼고 쫓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당신께 대략적인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가끔 저는 아침 일찍 관청에 서둘러 가다가 넋놓고 도시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모습, 연기를 피워 올리며 무엇인가 끓이는 모습, 왁자지껄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모습 등을요. 가끔 그런 모습을 재미있게 보다가 저는 난데없이 코라도 한 방 얻어맞은 사람처럼 풀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가던 길을 재촉하며 손을 내젓고 말죠. 당신도 연기에 새까맣게 끌려 거무튀튀해진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분류하며 쓸데없이 겁을 집어먹는 게 옳은지 아닌지 스스로 깨닫게 될 테니까요. 바렌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기존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럼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봅시다. 거기 연기가 가득 찬 한 기퉁이, 다시 말해 편의상 집이라고 불리는 눅눅한 계집 같은 곳에서 어떤 기술자 하나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그가 어제 잘못 재단한 신발을 밤새도록 보았다고 칩시다. 대체 그런 허습 쓰레기 같은 것을 사람은 꿈에서까지 봐야만 하는 겁니까? 그래요, 기술자니까. 더욱이 신발을 만드는 기술자니까. 자기가 만드는 물건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 커다란 무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울어대고 아내는 배를 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구두장이들만 그런 아침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일이 이것으로만 끝나면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도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그 아파트의 위층 혹은 아래층에 검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대저택에 어떤 부자가 사는데 그도 밤새도록 신발꿈만 꾼다 이겁니다. 다른 식, 다른 디자인의 고급 신발이지만 어쨌든 신발은 신발이죠.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구두장이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 나쁜 일은 앞서 말한 부자의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그의 귀에 대고 그만해,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라고, 언제까지 너 하나만 생각할 거야,
너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해. 너는 가난한 구두장이가 아니잖아.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너는 애들도 건강하고 마누라도 밥 달라고 보채지 않잖아. 주위를 한번 둘러봐. 그 잘난 신발 말고도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좀 더 고결한 무엇을 찾아보라고. 라고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의 옆에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 당신께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바렌카, 저의 이런 생각은 어쩌면 정도를 넘어버린 자유사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여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쩝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어떠죠? 따라서 도시의 소음과 경험에 기가 죽어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당신은 제가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어떤 책에서 뽑았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게 아니니까요. 저는 헛소리를 경멸하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없고 책에서 아무것도 베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저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탁자에 앉아 차 주전자를 데웠습니다. 그런데 두 잔째 차를 마시려 할 때 우리 하숙집의 가난한 하숙인 고르시코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무슨 일 때문인가 다른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제게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의 생활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참합니다. 세상에, 게다가 아내와 아이들까지 딸렸으니 제가 만약 고르시코프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 고르시코프가 제 방에 찾아와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눈썹 주위는 온통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로 마룻바닥만 문지를 뿐 아무 말도 않고 서 있기만 했어요. 저는 그를 의자에 앉혔죠. 사실 망가진 의자이기는 했지만 다른 게 없었어요. 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사양하더군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양하다가 끝내는 한 잔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탕을 넣어야 한다고 하자 또다시 걷고 사양을 하며 설탕도 넣지 않은 채 차를 마시려고 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한 끝에 거절을 거듭하던 그는 마침내 가장 작은 각설탕 조각을 잔에 넣더니 차가 정말 달다고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란 사람을 그 정도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 불행한 가족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애들도 아내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비가 되어가지고 제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그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저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게 창피해집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콧대가 높고 거만합니다. 사실 당신께, 은혜로운 당신께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신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얼마라도 좋으니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선하신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궁핍하시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가난을 겪고 계시니 저를 이해하고 동정하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부디 저의 뻔뻔스러움과 불손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나도 가진 것이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러더군요. 나리,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많은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굶고 있습니다. 10코페이카짜리 은화 한 입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가슴이 죄어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비할 바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남아있던 돈은 20코페이카가 전부였고 그 돈은 쓸 데가 있었습니다. 내일 꼭 필요한 것을 사려고 둔 돈이었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리,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얼마라도 좋습니다. 단돈 10코페이카라도. 저는 서랍에서 20코페이카를 꺼내서 그냥 다 주워버렸습니다. 나의 소중한 이여, 좋은 일 아닙니까? 에이, 빌어먹을 가난 같으니라고. 저는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그렇게 가난해졌습니까?
어쩌자고 그런 처지에 은화로 5루블이나 하는 방에 새들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방을 구한 것은 반년 전이고 돈은 석 달치를 선불로 주었답니다. 그 후로 사정이 나빠져서 가엾게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면 사건이 일단락 지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사건이라는 것이 참 골치 아픈 것이더군요. 발행가, 그는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납품 계약으로 사기를 쳐서 국고를 축낸 어떤 상인과 소송 중인데 다행히 상인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그자는 어쩌다가 이 일에 관련된 고르시코프까지 자신의 횡령 사실에 그걸 결부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 고르시코프도 잘못은 있습니다. 대만과 부주의로 국가재산에 손해를 입힌 잘못도 용서받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게 답니다. 그런데 소송은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답니다. 고르시코프에게 불리한 장애물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고르시코프가 그러더군요. 추호도 죄가 없습니다. 저는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습니다. 소송 사건으로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관청에서도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가 유죄라는 증거를 찾아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결백이 증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상인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액의 자기 돈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으려고 재판을 건 거래요. 그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만 법정에서는 한마디도 믿지 않는답니다. 온갖 관계와 속임수로 일이 얽히고 설키어 그것을 다 풀려면 100년이 지나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으면 상인이 바로 끼어들어서 일을 또 꼬아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고르시코프를 진심으로 동정합니다.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관등도 없고 장래성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는답니다. 얼마 남아있던 비상금은 다 까먹고 일은 완전히 꼬여버리고 그러는 사이 난데없이 뜻하지 않던 아이가 태어나서 돈을 쓰고 아들이 알아눕는 바람에 또 돈이 들어가고 아이가 죽는 바람에 또 돈을 쓰고 아내도 아프고 그도 만성이 되어버린 지병 때문에 건강이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했다더라고요. 안 해본 고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조만간 소송이 잘 풀릴 것도 같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잘못될 일도 없대요. 딱합니다. 딱해요. 정말 딱해서 못 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버림받아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건강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여. 당신만 생각하면 제 아픈 상처에 약을 바르듯 편안해집니다. 비록 당신 때문에 괴롭기는 합니다만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마저도 저는 즐겁답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 마카르 제부시킨. 9월 9일 소중한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끔찍한 사건 때문에 저는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도는 것만 같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모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소중한 나의 사람이여.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저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 꿈에서도 아주 흡사한 일이 있었지요. 이런 일이 급기야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문체가 좋고 어찌고 그런 것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오늘 저는 관청에 출근을 해서 얌전히 앉아 서류를 정서하고 있었습니다. 참, 제가 어제도 정서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겠군요. 어제 지모페이 이바노비치가 다가오더니 제게 직접 업무를 주었습니다. 이 서류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 거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깨끗하고 꼼꼼하게 빨리 정서해 주시오. 오늘 내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나의 천사여, 당신께 미리 말해두어야 할 것은 어제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쳐다보기 싫었고 슬픔과 쓸쓸함이 엄습해왔습니다. 가슴은 시리고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가엾은 사람. 하지만 저는 곧 정서를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훌륭하게 정서를 한 것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깨비에 홀린 건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저는 그만 정설을 하다가 한 줄을 몽땅 빼먹고 말았습니다. 의미가 통했는지 어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다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서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제 서류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겨우 서명을 받으러 가깝게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 시간에 출근을 했고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군요. 저는 얼마 전부터인가 예전보다 부끄러움을 2배로 더 느끼게 됐고 아무 일이나 공연이 창피해집니다. 최근에 누구든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의자라도 조금 삐걱거리면 저는 새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을 바싹 낮추고 얌전하게 앉아서 고슴도치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핌 아키모비치가 이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싸움꾼입니다. 그가 모두 듣게 큰 소리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대체 왜 이렇게 우우 우스운 표정을 짓고 앉아 계셔? 그리고 얼마나 이상하게 얼굴을 찡그리든지 그자와 제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물론 저를 비웃는 것이었죠. 그들은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꼼짝도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습관이지요. 그렇게 해야 웃음이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와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와 아무튼 난리 법석을 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혹시 잘못 들었나?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제부시킨을 부르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심장이 털썩 내려앉는 것만 같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는지는 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놀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붓기라도 한 듯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지금 부르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듯 말이죠. 하지만 다시금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섰죠. 마침내는 제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부시킨을 찾는다고. 제부시킨 어디 있나? 눈을 들어보니 제 앞에 예프스타피 이바노비치가 서 있고 그가 그러더군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지금 당장 카카의 방으로 가시오. 어서요. 서류를 정서하면서 큰 실수를 했더군. 그가 말한 것은 그뿐이었으나 충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몸은 굳어오고 아무 강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랗게 질려서 카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사무실을 지나고 또 다른 사무실을 지나고 세 번째 사무실을 지나서 카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각하께서 서 계시고 주위에 높은 분들이 빙 둘러 계셨습니다. 저는 아마 인사도 안 했을 겁니다. 잊어버렸거든요. 멍한 채로 입술과 다리를 들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첫째로 창피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거울을 헐끗 들여다보았더니 제 흉한 몰골에 제가 미칠 것만 같더군요. 두 번째로는 여태껏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양 행동해 왔는데 거기에 다 틀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각하께서도 저의 존재는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 관청에 제부시킨이라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흘려 들었었는지도 몰라도 오늘만큼 각하와 저의 거리가 가까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각하는 진노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도대체 뭘 보고 쓴 거야? 중요한 서류이고 직업을 요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네가 다 망쳐놓지 않았느냐 말이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건가? 각하는 에프스타티 이바노비치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로 날아오는 소리만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직무 태만에다가 부주의까지. 일을 망쳐도 분수가 있지. 저는 무슨 말이든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만 감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지금 생각해도 폐연을 걸어질 힘조차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의 단추가, 가느다란 실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망할 놈의 단추가 갑자기 실을 끊고 툭 떨어지더니 바닥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아마 제가 저도 모르게 잡아당겼던 모양입니다. 떨어진 단추는 소리를 내며 굴러가더니 그 저주받을 단추는 곧장, 그야말로 곧장 각하의 발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말입니다. 제가 각하께 대답하려던 모든 것을, 즉 변명과 사죄를 단추가 대신한 셈이었죠.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각하가 저의 겉모습과 의복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셨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에서 보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단추를 잡으려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란 말입니까? 몸을 굽혀 단추를 집으려는데 단추가 구르고 돌고 하는 바람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민첩한 행동을 구경시켜 드린 거죠. 헛헛. 마지막 남아있던 힘마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젠 끝장이구나 싶더군요.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절하는 사람은 완전히 파멸된 것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제 귀에 째려잡아 팔도니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단추를 잡았고 몸을 이렇게 허리를 폈습니다. 만일 저의 바보스러움이 거기까지였다면 저는 재봉선에 손을 붙이고 얌전하게 서 있었으려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떨어져 버린 단추를 어떻게든 실에 달아버리고 낑낑댔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추가 다시 붙을 줄 알았나 봅니다. 게다가 희죽희죽 웃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각하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를 보시고 에프스타티 이바노비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네도 좀 보라고. 저 사람 저 모양새를.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뭐 하는 작자냐고. 아, 나의 소중한 여인이여. 이제 저는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뭐 하는 작자냐고. 라는 말까지 듣고 말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프스타티 이바노비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요. 행동도 바르고 월급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급수에 맞게 연봉을. 어떻게든 형편을 좀 봐줬어야 할 거 아닌가 각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불이라도 좀 해주든지. 이미 가불을 해갔다고 들었습니다. 수개월치 월급을 미리 받아갔다고요. 형편은 좀 그런 모양입니다만 별다른 주의는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의 천사여, 저는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각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이거나 다시 쓰게 제부시킴. 이리 가까이 오게. 이번에는 실수 없이 다시 정사하게. 그리고 말이야. 각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시며 지시를 내린 다음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물러가자마자 각하께서는 얼른 지갑을 꺼내시더니 100루블짜리 지폐를 한 장 빼셨습니다. 자, 이거 받게. 각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일세. 성의로 알고 받아두게. 그러고는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나의 천사여, 저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의 온 영혼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전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각하의 손을 잡으려 했으니까요. 각하는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소중한 나의 사람이여, 저는 지금 한치의 거짓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미천한 사람의 손을 잡고 흔드셨습니다. 정말로 제 손을 잡고 흔드셨다고요. 마치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시듯 당신과 비슷한 서열의 장군에게 하시듯 제게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자, 이제 가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일세. 더 이상 실수는 저지르지 말게. 이번 실수는 덮어두겠네.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과 표도라에게, 그리고 만약 제게 아이들이 생긴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비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께 매일매일 각하를 위해 영원히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엄숙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이여, 제 말 잘 들으세요. 당신과 당신의 불행, 또 자신과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제가 그동안 불행으로만 점철된 가혹한 나날을 보내면서 정신적 비애에 젖어 파멸의 길로 빠져들기는 했었습니다만 이젠 당신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제게 귀중한 것은 100루블이 아닙니다. 각하께서 친히 지푸라기 같이 하잘것없는 이 주정뱅이의 손을, 이 천한 손을 잡아주신 것이 감동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것으로 각하는 저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신 겁니다. 단지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각하는 저의 영혼에 새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제 삶이 오래도록 달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제가 비록 주님 앞에서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만 각하의 행복과 행복을 기원하는 저의 기도는 주님의 권자에 가다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사람이여, 저는 지금 마음속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끝없는 흥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만 같습니다. 당신에게 지폐로 45루블을 보냅니다. 20루블은 하숙집 여주인에게 주고 35루블은 제 몫으로 남겨두겠어요. 그중 20루블은 의복을 가지런히 하는 데 쓰고 15루블은 생활비로 쓰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오늘 아침에 느꼈던 격정들이
제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있으므로 좀 누워서 쉬어야겠군요. 그래도 저는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가슴이 좀 아플 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 영혼이 아직도 떨리고 두근거리고 동요하는 소리가 좀 들릴 뿐 괜찮습니다. 조만간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격정에 취해서 소중한 나의 사람이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고 계십니다. 더없이 소중한 나의 귀여운 사람이여, 당신의 성실한 친구 막가르 제부시킨. 9월 10일. 친절하신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저도 당신의 행운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역시 당신 상관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픔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쉬도록 하세요. 하지만 이번만은 돈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최대한으로 검소하게 절약하며 사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불행을 당하시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항상 저금을 하도록 하세요. 부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하고 표도라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웬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저희는 필요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사실 이사를 가려면 곧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표도라가 오래전에 빌려준 캐캐묵은 빚을 곧 돌려받게 된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20루블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려드립니다. 제발 돈을 아껴 쓰세요.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젠 편안하게 건강하게 밝게 지내기를 바래요. 편지를 좀 더 쓰고 싶지만 지금 전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저에게 들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정말 잘 하셨어요. 부디 꼭 병문안 좀 와주세요.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V.D.